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우리 마을 어귀 산중턱에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곳이 공동묘지가 되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거기는 공동묘지였고 지금도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초상이 나면 꽃상현은 늘 그 공동묘지로 향했고 어린 우리들은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 공동묘지까지 따라가곤 했습니다. 먹을 게 변변치 않았던 우리들에겐 그 초상집 음식들은 정말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슬프고 마음 아픈 날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음식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잔칫날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출출하다. 공동묘지 가고 싶다. 하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없고 해서는 안 될 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동네에 또 초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3일 뒤에 꽃상현은 또 공동묘지로 향했고 우리들은 또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음식이 담긴 통들을 머리에 이고 공동묘지로 올라와서 상역군들과 같이 온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나눠주시고 따라온 우리들에게도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산적에 돼지고기에 과자에 나물에 떡까지 먹을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들은 허기짐에 그 음식들을 허겁지겁 주워 먹었고 음식들은 금방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들은 어른들이 먹고 있는 음식 주변을 쭈뼛쭈뼛 돌아다녔고 그럼 어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씩 먹고 싶은 걸 건네주셨습니다. 그렇게 관을 땅에 묻고 제를 다 지내고 나면 사람들은 하나둘 공동묘지를 내려가기 시작했고 우리들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거기에 남은 음식들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음식들을 싸들고 내려오고 있는데 저 밑에서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홀로 공동묘지로 올라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저희와 마주칠 때 그 할아버지는 우리들을 쳐다보면서 그래, 음식들은 많이 먹었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네, 많이 먹었어요 하고 대답을 했고 할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쳐다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공동묘지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동네로 향해 걸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 무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 오늘 저 할아버지 초상날이잖아. 우리들은 그 말에 다 같이 뒤를 돌아 공동묘지를 올려다 쳐다봤고 거기에는 아까 올라가던 그 할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도망가자 하고 소리를 지르며 동네를 향해 막 뜀박질을 쳤고 어른들에게 방금 전에 우리가 겪은 일을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을 들은 그 어른들께서는 빨리 가기 아쉬워서 동네 한 바퀴 돌고 가셨는갑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동묘지 쪽을 한번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들 보고 너희들 귀신 봤으니까 오늘 밤에 목욕하고 잠 자지 마라잉. 안 그러면 큰일 난다잉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집으로 가서 그 어린 마음에 어른들의 말만 믿고 목욕을 하고 잠을 자지 않기 위해 불도 끄지 않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애들이 버텨봤자죠. 의지가 강하지 못해 꾸벅꾸벅 졸다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꿈을 하나 꾸는데요. 그 꿈속에서 우리는 꽃상여를 따라 그 공동묘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여를 메고 있는 아저씨들이 안 보입니다. 깃대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안 보이고 뒤따르는 사람들도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상여랑 깃대들은 그냥 공중에 떠서 슬며시 가고 있었고 우리들만이 그 상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이라 그런지 우리는 거부감 없이 그냥 먹을 것들 이야기하면서 그 상여를 쫓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묘지 입구로 들어서서 상여와 깃발이 들어가고 우리도 따라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번에 봤던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니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하시고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이 묵었으니까 그만 먹고 이제 내려가라. 그러시며 짚고 있던 지팡이로 막 우리를 때리시는데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알아 누웠고 3일째 되는 날 언제 아팠냐는 듯 다같이 말끔히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같은 꿈을 꿨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어른들께 해드리니까 어른들께서는 그 할아버지가 우리를 살렸다면서 그 할아버지 묘지로 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들은 초상이 나도 공동묘지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한 곳에 우리들을 위한 상을 따로 차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으면 지금도 말합니다. 아, 공동묘지 가고 싶다. 제가 한 동네의 편의점에서 석 달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알바라 그런지 취객도 많고 특히나 바로 앞이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잠깐의 허기를 달래기 위한 조문객들이 야간에 편의점을 자주 찾습니다. 보통 차가운 음료나 컵라면을 사가시는데 예외의 손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을 찾는 손님들이에요. 검은 양복을 입은 분들이 이따금씩 소금과 티슈를 사가시길래 한날은 손님을 잡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조문객으로 보이는 분들이 손님처럼 소금을 자주 사가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이유로 사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자 수염이 덥수룩한 40대 중반의 그 푸근해 보이는 손님께서 입가에 미소를 띄우셨습니다. 학생, 혹시 귀신 믿어요? 난데없는 질문에 당혹한 빛을 띄우는 저에게 그 조문객 손님이 나가시면서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자, 봐요 학생. 이렇게 휴지에 소금을 싸서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장례식장에서 잡기가 들러붙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손님은 문을 열고 매장을 나가셨고 편의점 현관에 걸어놓은 종소리가 낯설게 제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그 3개월 중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워크인이라고 하죠. 야간 알바들의 주 업무로 사무실로 들어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수들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워크인을 하고 있는데 편의점 현관에 걸어놓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손님이 오셨겠거니 해서 밖으로 나가봤는데 현관에 걸어놓은 종은 딸랑딸랑 흔들리고 있는데 손님은 없었습니다. 당혹스러웠던 저는 밖에 나가보고 손님이 현관문을 열다 다시 나간 건가 해서 찾아봤지만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뭐지? 내가 안 보여서 그냥 가신 건가?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다시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음료수 포장지를 뜯고 채우려고 하던 찰나에 갑자기 사무실 문이 끼익 하고 스스로 닫혔습니다. 사무실 문은 절대로 자동으로 닫히지 않거든요. 저희 편의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 좌측 최상단에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인을 할 때 현관문이 열려서 손님이 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문이 닫히지 말라고 고리를 걸어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누가 그걸 풀지 않는 이상 닫힐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분명히 그 문은 고리에 걸어놨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고리에 걸면서 문고리에 날파리가 앉아있길래 손으로 휘휘 저어서 쫓았던 기억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문 오른쪽으로 CCTV가 있었는데 그 CCTV 화면으로 불 꺼진 사무실에 저 혼자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괴기스럽던지 그대로 사무실 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편의점 계단에 앉아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정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워크인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던 모든 알바생들이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이 저절로 닫힌다던가 편의점 종소리가 난데없이 울렸다거나요. 이건 제가 군 시절 병장이었을 때 일입니다. 군대에서는 주기적으로 당직 근무를 서게 됩니다. 당직 근무라는 건 소대장 중 한 명과 하룻밤을 같이 새면서 근무를 서는 것으로 한밤중에 순찰을 돌기도 합니다. 그렇게 순찰을 돌다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정이 조금 넘었을 무렵 소대 주위를 순찰하기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끼어서 으스스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경비 초소를 좀 보고 있었는데 그 초소에서 한 팀, 그러니까 2명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초소 교대 시간은 새벽 2시일 텐데 12시가 조금 넘어서 벌써 나오다니 이건 분명히 초소 이탈, 즉 근무를 안 서고 땡땡이를 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딴에는 저희 소대원들 감싸준다고 모르는 척 하려고 했는데 그때 소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저기 누가 내려오지 않냐? 이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능청스럽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지만 소대장은 극구 부인하면서 누가 내려온다고 뭐 올라가다 보면 만나겠지 하시며 초소 입구로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망했구나 하고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초소에 도착할 때까지 아까 초소에서 나오던 그 일행을 전혀 만나지 못했고 오히려 도착했을 땐 초소 안에서 고참인 녀석은 자고 있고 이등병 녀석은 밖에 쭈그리고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녀석들은 군기 교육대를 갔고 초소에서 내려오던 부대원 2명은 소대장이 잘못 본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제가 제대를 얼마 앞두고 당직 근무를 후임에게 인수인계하려고 낮에 경계 근무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와 같이 당직 근무를 서던 녀석은 새로 온 지 얼마 안 된 이등병이었는데 걔가 무당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녀석이 처음으로 초소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병장님, 와, 여기 군발이 온백이 둘이나 있는데 둘 다 눈이 없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지은 지 30년도 더 된 낡아빠진 2층짜리 목조 아파트였습니다. 역 근처에 있었지만 워낙에 오래된 곳이라 그런지 주변 집들에 비해서 집세가 훨씬 저렴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저렴한 집을 찾아 모인 사람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당연히 주민들 중에서도 그렇게 유복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침만 하고 있는 노인에 사시사철 뭔 소린지도 모를 말로 싸움만 일삼는 외국인 부부까지. 저는 그런 곳에서 살았었네요. 당시 저는 프리터라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제 방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되었죠. 저는 버린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면 쓰레기통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훔쳐갈 사람이 있을 리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저 제가 착각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쓰레기통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쓰레기를 훔쳐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왜 굳이 쓰레기를? 그래서 저는 고작 쓰레기 따위야 마음대로 해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제 몇 장 없는 팬티 중 하나가 그대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코인 세탁소에 들러 세탁물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입었던 놈이 그새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팬티는 며칠 뒤 제 방 안에서 발견되었고요. 왠지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부엌에 쌓아둔 설거지거리가 싹 다 정리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 적이 없는 게 문제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옷장 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옷장을 열었는데 당연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 제가 감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조퇴하고 평소보다 좀 빨리 집에 온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집 현관문을 열자 그 녀석이 있었습니다. 다 쓴 나무젓가락을 쪽쪽 빨면서 그 여자는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큰 소리를 치며 밖으로 그대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휴대전화를 빌려서 경찰을 불렀고 이어 곧 있다 경찰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사정을 말하자 경찰은 저희 집으로 조사를 하러 들어갔고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자 빽빽대는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곧 경찰한테 붙잡혀 나오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범인은 바로 저희 옆집에 혼자 사는 여자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하더군요. 저희 아파트가 굉장히 낡은 아파트라 벽장에 있는 천장은 쉽게 떼어낼 수 있었기에 거기를 통해서 제 방으로 드나들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저 옆집에 누가 사나 하는 호기심에서 그렇게 저희 집에 드나들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차 스스로 머릿속에 연애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여자를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에 잔뜩 야윈 모습은 꽤 기분이 불쾌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제게 말했어요. 저 여자는 정신병이 있어서 곧 석방될 거라고, 웬만하면 이사를 하는 게 안전할 거라고 하더군요. 하여 저는 짐을 정리해서 친구네 집에 잠시 얹혀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1년 정도가 지나서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는데요. 최근 문득 저는 집 정리를 하다가 앨범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앨범을 펼쳐보자 그 여자의 사진이 제 사진 바로 옆에 풀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일했었던 병원에는 감호실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으로 치면 조현병 환자죠. 그런 환자들이 발작을 일으키거나 혹은 막 난동을 피울 때 가둬두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창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좁은 독방 같은 방이었죠. 하지만 친구가 근무하기 10년도 더 전쯤에 거기서 2명의 환자가 연달아 죽은 적이 있답니다. 한 명은 신고 있던 양말에 실을 풀고 그걸 꼬아서 끈을 만든 뒤에 쇠창살에 묶어 목을 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몰래 숨겨온 면도날로 경동맥을 끊었다고 해요. 그런 사건들이 있고 난 뒤 그 방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었고 되게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급하게 실려온 환자가 한 명 있었답니다. 그 환자는 여자로 조현병 발작이 일어나서 마구 날뛰다가 가족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병원으로 이송되게 된 거죠. 그러나 당시 병실이 이미 꽉 차 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잠시 동안 그 감호실에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던 바로 그 방에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를 그 방문 앞으로 데려가자 여자가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무서워. 소름 돋는다고. 이 방은 싫어.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간호사는 뭐가 무섭다는 거야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여기 여자들이 피투성이로 죽어 있잖아. 하며 소리치며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미 사정을 알고 있던 선임 간호사들은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잘 풀려야 무당이나 영능력자 되는 거고 아니면 평생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거겠지 하며 친구가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그 병원은 아직도 키타큐슈에서 영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약 55년 전 중학교 3학년 학창시절에 겪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 55년 전 무지하게 더운 여름날 친구들 셋이 경기도 양수리 색강으로 철렵 낚시를 갔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양수리까지 가려면 꼬박 반나절이 걸리는 먼 길이었기 때문에 일찍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둑해질 무렵에야 도착을 해서 그때 지대가 좀 평탄한 곳을 찾아 군용 A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각자 낚시하기 좋은 자리를 잡고서 낚싯대를 한 대씩 펴고 낚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릴 때라 낚싯대를 3대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재산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위바위보로 식사당번을 정했는데 제가 그만 짖는 바람에 식사당번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줍지 않은 장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식사 준비를 한 후에 낚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때는 이미 사방이 깜깜해진 후였습니다. 당시 석유 버너는 불을 붙이기가 무지 힘들어서 펌프질을 열심히 팔이 아플 때까지 해야 겨우 붙일 수 있었거든요. 그때 친구 둘은 좀 평평한 텐트 옆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고 그 외 주변 지역은 경사 지역이라 저는 앉을 자리가 좀 마땅치 않아서 그 주변을 계속 뒤지고 있었는데 그때 텐트 옆에서 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지대도 조금 높고 근데 발밑에는 이제 발도 고이기 편한 그런 받쳐주는 곳이 있어서 그냥 거기 앉기로 하고 낚싯대를 편 후에 앉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는 허리도 좀 받쳐주는 작은 경사도 있고 해서 그냥 의자 없이 맨 땅에 불쏘시개로 가져왔던 신문지를 깔고 털썩 앉아 낚시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의자를 깔고 앉는 것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때는 의자라 해도 조그마한 간이 의자라 1시간만 앉아 있어도 온몸이 다 아픈 그런 작은 보조 의자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러다 밤은 깊어가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고 고요한 정적만이 감도는 가운데 옆에 친구들이 가끔씩 붕어를 걷어낼 때 철푸덕거리는 그런 물소리 외에는 정말로 적막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낚싯대의 찌가 슬그머니 물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것 같길래 힘껏 챔질을 하니 낚싯대가 쭉 끌려가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물속에 큰 힘이 느껴져서 친구들을 소리쳐 부르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거의 5분 이상 힘겨루기를 했어요. 그렇게 물속의 고기를 땅 위로 끌어 올려보니까 한 좋기 70cm는 됨직한 누런 빛깔의 잉어였습니다. 그때 낚싯대도 꼽기식 대나무 낚싯대라 큰 게 물리면 무조건 뒷걸음질을 쳐야 끌어낼 수 있었던 당시 상황입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옆에 와서 막 웅성웅성거리고 그렇게 큰 대물잉어는 처음 잡아보는 거라 그때 시간을 기억하려고 보니까 밤 12시 5분이더군요. 그렇게 친구들도 각자 제자리로 낚시하러 돌아간 후에 다시 자리에 앉아서 물속에 찌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어느덧 1시간 정도는 지날 때였는데 갑자기 어디선지 아유, 답답해. 정말 무거워 죽겠네.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적막하고 고요한 밤중에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군용 랜턴을 켜고 사방을 비춰봤는데 그저 깜깜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장난을 한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건지 궁금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아까 친구들이 앉아있던 자리로 가보니까 얘네들 이미 텐트 안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까 싶어서 텐트 안을 보니까 그게 미군 군용 A 텐트라 2명이 누우니까 그 비집고 들어갈 자리도 없어서 그냥 낚시나 하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 시절은 미군이 쓰다 남은 미군 군용 A 텐트도 정말 무지 큰 재산이었죠. 아무튼 다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입질도 없고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깜빡 졸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어디에선지 아, 정말 무거워 죽겠다니까. 하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또 제 귓가에 희미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려보니 엄청 더운 한여름인데도 제 팔뚝에는 잔뜩 소름이 돋아있고 강물에는 희뿌연 물 한 개가 자욱하게 껴서 앞도 잘 보이지 않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졸다 깨서 그런 건지 온몸이 으슬으슬해지는 게 추운 것도 같고 또 겁도 덜컥 나고 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뭔가가 제 남방을 붙잡고 놓질 않기에 팔로 확 뿌리치니까 푹 하고 옷이 찢어지면서 이제 잡은 걸 놔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텐트로 막 뛰어들어가서 친구들 두 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겨우 잠을 청하고 다음날이 밝을 때까지 몇 시간 졸다 깨다 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은 후에 친구들에게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얘기들을 들려주고 친구들과 같이 어제 제가 낚시했던 자리로 와보니까 제가 앉았던 자리 옆에 키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찢어진 제 남방은 그 뿌리 근처 밑둥 나뭇가지에 조각이 걸쳐져 있었고 제가 앉았던 자리는 아주 오래돼서 형체만 남아있는 무덤 봉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어두웠던 관계로 그게 무덤 봉분인 줄도 모르고 그 위에 앉아서 낚시를 했던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지만 정말 저는 2번씩이나 무겁다고 하는 여자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앉기가 아무리 편해 보여도 맨 땅에는 잘 앉질 않았습니다. 저는 부산이 고향이지만 현재는 파주에서 살고 있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20대일 때 부산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일하면서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한참 제가 커피에 관심이 있어서 커피 관련 공부를 하고 각종 자격증을 따고 있을 때였는데 마침 그때 바리스타 학원에서 카페나 커피 관련 업종 매장에 일자리가 있으면 소개도 해주고 취업도 시켜주곤 했었습니다. 그 당시 실무 경험 하나 없는 완전 신입인 상태로 갔던 첫 직장이었고요. 면접을 보고 바로 출근하라고 하셔서 그곳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은 일하는 바를 기준으로 정면에 통창으로 해서 푸른 바다가 그대로 바로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엄청 좋아하고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일하는 것에 뭔가 로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하루하루 일하면서 뭔가 힐링도 되고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커피를 배우면서 다니는 첫 직장이다 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었습니다. 일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제 스케줄은 첫 한 달 정도가량은
오픈조로 출근을 했었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일을 배워가면서 빠르게 일을 적응한 뒤에 마감조로 근무 시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감하는 것도 동료들이랑 상관들한테 다 배우고 난 뒤에 어느덧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픈과 마감을 로테이션을 돌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적응을 하고 무난하게 근무를 하던 중 기이한 현상은 언젠가 마감 근무로 들어갔을 때 겪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저희 이모 할머니께서 무업을 하셨던 집안 내력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귀신을 보는 영안이라든지 냄새를 맡는다든지 그런 영적인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마감 근무는 보통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오전 시간과 낮 시간에는 굉장히 바쁘고 밤에는 비교적 한산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밤 10시 반까지 라스트 오드를 받고 11시에 퇴근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보통 낮부터 밤 8시까지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 이후 시간에는 간간히 몇 팀씩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정도였는데요.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대체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유롭게 설거지도 하고 오늘은 손님이 빨리 끊기겠거니 하고 매장 정리를 조금 이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한 팀 남아있던 손님들도 다 드신 잔을 저에게 주시고는 수고하시라는 말과 함께 매장을 떠나셨습니다. 퇴근까지는 한 1시간 정도 남아있었고 저는 딱히 할 것도 없었기에 매장에서 나오는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따라 불렀던 노래가 K-윌의 네가 필요해 였었거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참 따라서 네가 필요해 하면서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매장엔 저 혼자만 있었고 목소리라고는 제 목소리와 그 가수분의 목소리만 들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제 목소리와 함께 어느 여성분의 목소리 그리고 다른 남자분의 목소리가 겹쳐서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수분의 목소리, 제 목소리, 의문의 남녀의 목소리 총 4명의 목소리가 들린 거죠. 그때 분명 매장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엄청 소름이 돋았지만 귀신을 보거나 뭔가 느껴졌을 때 그 내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오히려 더 크게 따라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름이 돋는 건 여전했고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저는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래를 끝까지 흥얼거리다가 결국 음악을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아무 일 없이 퇴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없이 또 바쁜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은 금세 잊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또 마감 근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바닥을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노래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발라드 음악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매장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이어 뭔가 익숙하지만 낯선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흥얼거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미친 듯이 소름이 돋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청소를 마무리한 뒤에 도망치듯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 이후로도 비슷한 현상들을 여러 번 겪었었지만
그냥 잠시 소름만 돋을 뿐 별 나쁜 일은 생기지 않아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 누나와 근무 교대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마감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누나한테 들려줬어요. 그런데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 누나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야, 너 혹시 그 남자 목소리랑 여자 목소리 그 이야기 하려는 거 맞지? 야, 그거 나도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겪었던 그 일을 똑같이 겪으셨다고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둘 다 너무 소름이 돋아서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지배인님께서 저희의 대화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넌지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요? 여기 오는 직원들마다 다 그런 소리 하긴 하더라. 여기가 원래 펜션인가 민박인가 했던 자리였는데 남녀 커플이 여기 놀러 와가지고 자살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나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다. 그 말을 들은 저와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빤히 마주보다가 그렇게 저는 일하러 가고 누나는 퇴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배인님은 저에게 괜찮아. 뭐 피해주거나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오히려 장사하는데 귀신들 있으면 손님들 더 많이 오고 좋다 카더라. 그니까 담배나 하나 피자. 하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뭐 무서워서가 아니고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생겨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카페는 사장님이 바뀌셨고 건물 구조와 형태는 그대로이지만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다른 상호명의 카페로 바뀌어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하진 않지만 SNS에서 나름 뷰 맛집 카페로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조상덕 잘 본 집은 해외여행 가고 조상덕 못 본 집은 차례상에 코 박는다는 말이요. 제가 초등학생 시절이었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명절날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건 제외하고 말이죠. 요즘엔 차례를 지내더라도 굉장히 간소화해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과연 이런 차례나 제사 같은 게 정말 의미 없는 의식일까요? 때는 19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울산에 있는 모 공장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때 본가가 서울인지라 울산에서는 회사에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시게 되셨습니다. 당시 기숙사 건물은 지금도 간혹 보이는 붉은색 벽돌로 지은 5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기숙사는 1인 1실이었는데 방이 원룸 사이즈로 좀 좁다는 것만 제외하면 요즘 생각하는 평범한 대학 기숙사와 달리 정말 일반 복도식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는 7월에서 8월쯤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였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가 다니는 모 회사는 주 6일 근무에 라인 돌아가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일이 끝나고 나면 집에 오기가 무섭게 쓰러져 잠들기 바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토요일 특근을 마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기숙사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일주일에 단 하루 있는 휴일을 만끽하기 위해 TV 시청을 조금 하시다가 늦게서야 잠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80년대 후반으로 기숙사 방에는 당연히 에어컨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어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집 문을 열어놓은 채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저희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회사 기숙사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잠이 들었고, 또 건물은 아파트라도 명색이 회사 기숙사라서 정기적으로 경비 아저씨가 순찰을 두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문을 열어두고 잠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주무셨을까요? 아버지께서는 복도에서 들리는 어느 할아버지의 울음소리에 비몽사몽 잠에서 깨셨다고 합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아직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천근만근히 몸을 이끌고 아버지께서 복도로 나가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바로 옆방 앞에 앉아서 울고 계시더랍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의 옆방은 아버지와 당시 그렇게 친하진 않았는데 인사 정도는 주고받는 다른 공장에서 근무하는 형님의 방이었대요. 근데 그 형님도 여름에는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무시는데 그날따라 문이 닫혀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의 물음에 내가 오늘 이 집에서 밥을 얻어 먹어야 하는데 이 집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 하며 힘없이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가 무섭다거나 뭐 그런 감정은 전혀 들지 않았고 그냥 어르신이 배가 고프셔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아까 퇴근할 때 사왔던 하얀 크림빵과 작은 우유 하나를 할아버지께 건네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께서는 연신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버지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건 꿈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에게 드린 그 크림빵과 우유는 부엌에 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꿈을 꾸고 나면 대부분 다 까먹는 게 정상인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할아버지의 얼굴과 인상착의가 계속해서 머리에서 맴돌더랍니다. 굉장히 선해 보이는 인상에 오른쪽 입술 위에 나 있는 큰 점, 심지어 지금까지도 아버지께서는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하도 신경이 쓰인 아버지께서는 그 이상한 꿈을 꾸시고 바로 그 다음 주 토요일 퇴근하시면서 우연히 그 옆집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 형님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꿨던 꿈 이야기를 그 형님께 들려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버지께서는 그냥 미친놈 소리 들을 각오하고 그냥 말씀드린 건데 의외로 그 이야기를 들은 형님의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아버지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책장에서 뭔가를 막 뒤적뒤적거리더래요. 그리고 뭔가 사진 하나를 꺼내서 아버지께 보여드리는데 거기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가 꿈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께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길 사실 그 할아버지는 형님의 친아버지라고 하십니다. 형님이 집에서 굉장히 늦게 태어나서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였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일요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날이 그 할아버지의 일주기가 되는 날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형님께서 어쩌다 보니
이제 그 주에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형님의 방문이 닫혀 있던 거고요. 당시 회사의 분위기가 휴가를 직원이 편할 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말 그대로 나갈 수 있을 때 휴가를 나가야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께서는 형님 아버지의 일주기 제사도 잊어버리고 가족여행을 계획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제사 날짜를 뒤늦게 알게 된 형님께서는 민박 예약을 물을 수도 없고 초등학생 자녀들의 후폭풍을 그대로 뒷감당할 자신도 없어서 그 여행지 민박집에서 조촐하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형님의 아버지의 호는 그 사실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형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고 그 뒤로 아버지께서는 뭐 현실에서도 꿈에서도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난 적은 없다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버지에게 우리 집도 이제 시대가 변화하는데 이런 허례허식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했을 때 저에게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는 뭐 차례나 제사 같은 게 전혀 의미가 없진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하기 싫은 건 맞지만 말이죠. 무섭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는 나름 신비한 이야기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4살 때 아버지의 직장 문제로 인해 안동으로 이사를 왔고 10년 넘게 안동에서 살았습니다. 안동에는 안동댐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낚시를 좋아했던 저는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가곤 했습니다. 안동댐은 꽤나 규모가 커서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댐의 제일 윗부분을 가두는 첫 번째 수문과 댐의 중간 부분을 가두는 두 번째 수문, 그리고 댐의 마지막 부분을 가두는 세 번째 수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댐의 제일 윗부분은 수심이 굉장히 깊지만 낚시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부분과 끝 부분은 출입 제한 구역이라 세 번째 수문의 아래쪽으로만 낚시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안동병원 바로 앞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가 세 번째 수문 아래로 흐르는 그 물을 건너기 위한 다리였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안동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저희 가족은 병원 사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로 그 다리 아래에서 낚시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데리고 낚시 가는 것을 좋아했던 저희 외삼촌께서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같이 밤낚시 갈 걸 제안하셨죠. 저는 낚시를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얼른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세 번째 수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수문을 열면 물살이 워낙에 세서 낚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밤이었지만 안동댐의 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댐의 가장 윗부분으로 향했습니다. 외삼촌은 운전을 하지 않으셔서 그때 아버지께서 저와 외삼촌을 데려다 주시고서는 병원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삼촌은 낚싯대를 펴고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컴한 어둠 속에서 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라이트의 반짝임과 외삼촌의 담뱃불 뿐이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전 평소에 꽤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밤 10시에는 무조건 잠자리에 들곤 했었으니까요. 근데 좋아하는 낚시를 하는 터라 너무 기뻐서 처음에는 눈이 말똥말똥했지만 시간이 12시가 넘어가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하나 꿨는데요. 그 꿈에서 댐의 두 번째 수문이 있는 그 중간 부분, 엄청 크고 수심이 엄청 깊은 그곳으로 한 남자가 뛰어내리더라고요. 분명히 누가 밀거나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남자의 자의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물속에 빠진 그 남자가 엄청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막상 죽음을 바로 앞에 두면 얼마나 공포스럽고 후회스러울까 싶더라고요. 그 남자는 놓아버리고자 한 삶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버둥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조용히 물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꿈의 장면이 전환이 되는데요. 3인칭으로 저와 외삼촌이 낚시를 하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고, 제가 응시하고 있던 찌가 갑자기 물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낚싯대 끝에 걸어둔 방울이 땅에 박아놓은 받침대에 걸려버리더라고요. 엄청 커다란 놈이 걸리지 않는 이상 이게 흔치 않은 일이라 어린 제 힘으로는 힘들 거라 생각한 삼촌이 함께 와서 낚싯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급히 낚시 가방에서 뜰채를 꺼내들었고요. 그때 삼촌은 관자놀이에 힘줄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힘겨워 보였습니다. 한동안의 사투 끝에 낚싯대 끝에 거칠던 반항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고, 그때 무언가가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뜰채를 갖다 대러 그 물가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근데 수면 밑에서 검푸르게 보이던 그 형상이 수면 위로 올라오던 바로 그 순간 저와 외삼촌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건 분명 제 꿈의 초반에 나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커다랗게 벌린 남자 입속으로 하얗게 번쩍이던 그 낚싯줄과 찢어질 듯 크게 뜬 그 남자의 충혈된 두 눈은 아직까지도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뜬금없이 삼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현실에서 난 소리였고, 덕분에 저는 끔찍한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 꿈속에서와 똑같이 제 낚싯대의 찌가 물속으로 사라지면서 낚싯대 끝에 방울이 받침대에 걸려 있었습니다. 땅속 깊이 박은 그 받침대가 막 흔들거리면서 구부러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꿈속과 마찬가지로 삼촌이 급하게 낚싯대를 낚아챘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뜰채를 꺼내기 위해 낚시 가방으로 향했는데, 그 낚싯대에 걸린 무언가 사투를 벌이는 삼촌을 보면서 저는 서서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속과도 너무 똑같은 상황에 그 짧은 순간에 삼촌을 도와야 하나 아니면 말려야 하나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들고 있던 뜰채를 놔버리고 삼촌에게 소리쳤어요. 삼촌, 그거 놔버려. 야, 이런 기회를 어떻게 놓치냐? 하지만 삼촌은 그 어마무시한 입질에 평생 겪어보지 못한 어떤 대여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지 제 말을 그대로 무시했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정말 꿈속과 같은 상황이 눈앞에 벌어질 것 같은 느낌에 삼촌의 팔을 잡고 그대로 매달렸습니다. 제가 한쪽 팔에 그대로 매달리자 삼촌은 균형을 잃고 낚싯대를 놓쳐버렸고, 그 낚싯대는 순식간에 그 검푸른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놀라서 잠시 넋을 놓고 있던 삼촌은 잠시 뒤 저를 꾸짖었습니다.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하냐면 말이죠. 너 때문에 낚싯대도 빠뜨렸다고. 근데 저는 잠시 동안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꿈 이야기를 삼촌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삼촌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얼른 낚시도구를 챙기라고 하더군요. 전등을 켜놓고 재빨리 짐을 챙겨 물가를 벗어난 후에 아버지께 데리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하는 말이, 생각해보니까 삼촌이 대물낚시를 좋아해서 바다낚시도 자주 가는데 아까처럼 힘을 쓰는 물고기는 난생 처음 본다면서, 무려 1m가 넘는 대방어를 잡을 때도 저 정도 힘은 못 느꼈다면서 여기서 그런 물고기가 있을까?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삼촌도 그게 물고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저희 낚싯대에 걸린 게 물고기였는지 아니면 정말 꿈속에서 봤던 그 남자였는지는 몰라도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게 물고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후로도 저는 낚시를 정말 즐겨하지만 그 안동댐 근처로는 절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태국에서 봤던 어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이야기입니다. 지방에 사는 한 청년이 차감공사 중 차감기에 갈려나간 얇은 바위 조각에 얼굴을 맞게 됩니다. 얼굴이 세로로 두 동강이 나는 큰 사고였는데 말 그대로 그 바위 조각이 콧날을 지나가듯 그대로 꽂혀버려서 얼굴이 둘로 나뉘어지고 그 쪼개진 얼굴이 좌우로 크게 벌어지고 말았죠. 정면에서 보면 뇌가 그대로 보일 정도였고 그 벌어진 틈새 사이로 안구마저 그대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빨리 편하게 죽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자막이 뜹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렇게 다음날 그의 친구들이 병실로 모여들었고 얼굴 가운데를 꿰맨 채 누워서 웃고 있는 그 청년의 모습이 찍힙니다. 의료용 테이프 같은 걸로 상처를 덮고 코에는 피를 배출하는 관 같은 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의 안색은 그저 평범해 보였죠. 아이고 아파라. 진짜 큰일 날 뻔했다니까. 하면서 장난스레 웃을 정도였습니다. 의사의 해설에 따르면 인체의 중심선은 의외로 절개되는 정도에선 큰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이던 배던 근육의 중심 접합점이니까 봉합도 그리 어렵지 않고 후유증도 거의 없다고 그러나? 이게 돌이 조금만 위로 올라왔어도 아마 난 죽었을 거야. 근데 말이지, 얼굴이 나뉘어져 있는 동안 시야가 엄청 넓어져서 앞을 보고 있는데도 뒤가 보이더라고. 동물들은 늘 그런 시야인가? 하여간 대단해. 하며 그 청년이 즐거운 듯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의 회복력은 참 대단하구나 하면서 끝까지 그 다큐멘터리를 지켜봤는데 엔딩에 자막이 이렇게 뜨더군요. 부상이 순조로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뇌에 감염이 생겨 반년 후 세상을 떠났다. 도대체 그 프로그램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겪은 일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가던 길은 한쪽이 완전히 논인 시골길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는 망해버린 마네킹 공장이 하나 있었고 그 너머에 다 부서져가는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마을은 논 저편에 있어서 점처럼 보일 뿐이었고요. 마네킹 공장은 이미 망한 지 시간이 좀 흐른 모양이어서 사람이 일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전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폐쇄된 공장 부지 구석에는 이리저리 흩어진 마네킹들의 잔해가 쌓여 있었는데 철조망 너머로 그것들이 다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웃기기도 하고 또 기괴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마네킹 보면 막 무서워들 하잖아요. 아무튼 그 공장 부지는 폭이 넓은 도랑이 둘러싸고 있어서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공장 옆이라 그런가 물은 다 탁하고 썩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리저리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쪽을 지나가다가 문득 평소에는 지나다니지 않는 그 공장의 뒤편으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랑의 상태는 도로 쪽보다도 훨씬 나빴습니다. 수많은 쓰레기 중에는 상반신만 떠올라 있는 여자 마네킹도 섞여 있었죠. 하얗게 떠올라 있는 그 여자 마네킹의 얼굴은 쓰레기통 같은 그 도랑에서 마치 점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생각에 저걸 내가 끌어올려내면 애들한테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했지만 물이 너무 더럽고 떠있는 것도 도랑 한중간이라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른 녀석이 혹시라도 저걸 끌고 올라오면 안 될 테니까 저는 이걸 저만 알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당분간은 그 마네킹을 구경하러 가는 것이 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웬일인지 그 마네킹은 하루하루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 며칠이 지나자 하였던 피부는 변색되기 시작하고 윤기도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풍성한 머리카락도 다 빠져나가서 드문드문해지고요. 윤기를 잃은 피부는 검게 움푹 파여나갔고 심지어 쥐가 갉아먹은 것 같은 부분도 보였습니다. 이제 그 원래의 마네킹 모습은 모두 사라져버렸고 저는 완전히 흥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수면을 가득 덮은 쓰레기와 부유물 때문인지 한치 아래도 보이지 않는 그 더러운 물에 대부분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간신히 수면 위로 보이던 부분도 물을 흡수해서 그런지 보기 용하게 엄청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마네킹이 아니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한 번 더 가본 적이 있었지만 이미 다 썩어서 물에 가라앉은 것인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때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고 문득 그 어릴 때 생각이 나서 추억의 등하굣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의 경치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논은 매립이 되어서 주택가가 들어서 있었고 공장 부지는 주차장이 되어 있었죠. 어릴 때 있던 그 마네킹 공장을 떠올리면서 저는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저는 문득 뭔가 이상함을 알아차렸죠. 어린 시절에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무서운 사실을요. 마네킹을 만드는 그 플라스틱이라는 재료가 그렇게 썩어가는 재료인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고등학교 3학년인 저에게는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게 마네킹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었다면?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